일반적으로 서울 평균 거래량은 적을 땐 3, 4천 건, 많을 땐 10,000건 전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과거 서울의 아파트 월 거래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데, 이러면 지방정부부터 죽는 소리가 나오겠죠. 당장 집안세가 거의 절반이 사실상 부동산에서 나오는 건데 2022년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기사와 자료가 나와서 한번 시청자분들과 이걸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즉,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저희 오브림장의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세금 때문에라도 거래량이 필요하고, 확실한 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을 때 실제로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래 정상화, 즉 세금이 줄어드는 게 정부 입장에서 무엇보다 뼈아프니까요. 부동산 유튜버가 자꾸 무슨 정치 얘기하는 것 같고 세금 운운하니까 세무사 같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이게 정말 부동산에선 중요한 문제거든요. 상식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철수는 집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생각해둔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들어가서 상담도 받고 집도 좀 보고 계약을 하죠. 근데 그 집이 10년 정도 지난 구축이다 보니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와 가전도 몇 개는 사야 될 것 같고요. 대망의 이사일에 이사업체를 불러서 이사를 하고요. 잔금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에 앉아 잔금을 내고 법무사에게 취등록세도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살던 영희는 다른 집으로 가서 이 철수가 했던 것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겠죠. 대부분 이렇게들 집을 사고 대부분 이렇게들 이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 여러 번의 납세가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거래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주셨죠. 그 복비의 10%는 부가세로 정부에 세수가 됩니다. 집이 오래됐다고 인테리어 하셨죠. 그 인테리어 공사비의 10%는 역시 부가세로 정부에 세수가 됩니다. 가구, 가전 구입 비용의 10%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로 정부에 세수가 되고요. 이사업체 비용도 마찬가지이며 법무사는 법무수수료를 제외한 취등록세 자체가 정부에 세수가 됩니다. 한 사람이 집을 사고 이사하면서 수차례 부가세 납부와 국세,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세금 설명을 왜 하는 거냐고요? 이건 부동산지인에서 볼 수 있는 서울의 거래량 그래프인데요. 월 기준이고요. 서울에 많으면 월 15,000건의 거래가 찍혔었습니다. 좀 적다 싶으면 2, 3천 건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런데 2022년 들어서 월에 1,000건 아래로 거래가 찍히는 일이 잦아졌죠. 일반적으로 서울 평균 거래량은 적을 땐 3, 4천 건, 많을 땐 10,000건 전후가 나옵니다. 등락이 워낙 크니까 중위값을 그냥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5, 6천 건 수준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과거 서울의 아파트 월 거래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가세가 모두 10분의 1 수준으로 거쳤겠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 지방세는 보통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재산과세가 전체 지방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취득세가 27.9%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 재산세가 14.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지방정부부터 죽는 소리가 나오겠죠. 당장 지방세가 거의 절반이 사실상 부동산에서 나오는 건데 2022년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물론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은 서울만큼 거래가 안 나오진 않았습니다. 부산은 대략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고, 대구도 부산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떨어졌고요. 즉 서울만큼 10분의 1 수준으로 거래가 실종돼서 지방세가 완전히 박살난 것까진 아닌데, 그래도 적게는 반토막, 많게는 3분의 1까지도 거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국세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7조 가까이 증발을 했다고 하죠. 물론 2019년부터 2021년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세금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늘려놓은 세금으로 이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에 대한 해답으로 김영희 교수님은 이제 돈을 다시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가계부채는 많지만 정부 부채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인 내년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총선이 부동산에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다가오는 총선은 무시할 수 없는 이벤트가 되긴 할 겁니다. 야당에서는 의석을 내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수성을 할 것이고,
하고 여당에서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공성을 하겠죠. 과연 저게 진짜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수준의 립서비스가 난무할 것이고 이 와중에 진짜 실질적인 돈풀기도 분명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지방의 철도, 트램, BRT 등 교통대책을 계속 껴넣어 준다든지 대규모 일자리 유치를 위해 산단을 발표하고 법인 유인책을 내놓는다든지 쇼핑몰, 백화점 등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쨌든 온갖 종류의 대규모 개발 소식을 들고 오면서 땅값, 즉 부동산 값을 들썩이겠죠. 자본주의가 성숙해질수록 포퓰리즘과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각 당은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늘려주는 모양새를 취할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부는 국민들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 그 안에 자리 잡은 기업과 금융만 잘 돌아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이런 큰 그림을 잡아갈 겁니다. 총선에 대비해서 각 지역 사람들의 자산 값어치를 올려주자. 어떻게? 이런저런 대규모 개발 소식과 호재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자산 값어치를 올리려면 거래량이 터져줘야겠지? 이거는 규제 완화와 금리 동결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되겠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작년 대비 세금이 크게 줄면서 정부의 스텝이 어떻게 될까를 예상해 봤는데요. 사실 100% 이렇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오부님장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나름의 전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천천히 시청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